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당시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여전히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여러 가지 펀더멘털한 좀 뉴스 플로우가 불리하고, 그래서 아마 기업 이익이 애널리스트들이 하반기에 생각하는 것보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3% 넘게 오르는 한편 그 다음날은 4% 넘게 빠지면서 아찔한 변동성 장세를 보여줬죠. 이럴 때 위대한 개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실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국내 최고의 글로벌 금융 전문가이신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남우 교수의 좋은 주식 연구소, 저도 구독자로서 항상 애청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책에서 또 본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주정받은 중국 주식보다도 더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는 게 한국의 또 소위 금융주, 특히 은행주인데요. 뭐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 되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려면 진짜 거버넌스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게 가장 돌파구다. 거의 유일한 돌파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두 단계 전진을 하면 또 한 단계 후퇴를 하고, 실제 이제 LG 사태 같은 데는 새로운 젊은 총수가 이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에 제대로 교육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LG화학, 그 LG에너지 솔루션을 처리하는 걸 보고, 소수주주를 조금이라도 배려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텐데, 이제 본인 중심, 패밀리 중심, 컨트롤 중심으로 하는 걸 보고 좀 실망을 했고, 계속 반복이 되면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금융주가 저는 제 책에서 이제 많이 걱정을 했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디스카운트가 많이 됩니다. 뭐 퍼로 한 너댓 배, 배당 수익률이 한 5, 6%, 그 다음에 PBR, 은행주, 금융주는 이제 PBR로 하는데 PBR이 0.4배, 5배.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소유한 4대 은행, 뭐 중국 공상은행, 뭐 건설은행 이런 데보다도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거긴 부시채권이 많은데 우리는 부시채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페널티를 주는 건데, 최근에 또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기는 주인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상한 짓은 안 하고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관치. 그러니까 지금도 이익 버는 거에 한 30% 내외만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데, 미국 같은 데는 60, 70%더 많은데 80%까지 환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배당을 많이 늘리고 분기 배당도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그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보다 배당을 2배 더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배당은 지금처럼 하고 나머지 돈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쓸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보면 그 같은 금액을 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짜고 치지는 않겠지만 이제 서로 합의를 어떻게 1,500억인가 같은 금액을 또 발표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런 거는 보면 좀 눈살을 찌푸리는데, 주주 환원을 좀 제대로 할 수도 있고, 대주주가 방해를 안 할 테니까, 그거 이제 이사회 중심으로 하고, 물론 감독원이 잔소리를 하지만, 감독원이 은행들이 지금 뭐 재무건전성이 좋으니까 그 되게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하면 대주주가 없는 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더 플러스인 그런 좀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원래는 패밀리 기업이 되게 장기적인 그런 거버넌스가 더 좋아야 되는데 한국은 거꾸로죠, 되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은행주가 조금 더 계속 기대해 볼 만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많이 사고, 지분율이, 그러니까 대주주가 패밀리가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거꾸로 더 좋다.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현상입니다, 되게. 최근 서학개미들은 TQQQ ETF라든지 이제 나스닥을 3배 레버리지를 추정한 ETF라든지 배팅을 하고 계신 모습인데, 투자 방법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국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가들은 이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독특한, 그리고 중국도 이제 약간 투기적으로 시장을 접근하는데, 지금 뭐 세배수 레버리지, 그다음에 역 레버리지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을 왜 하면 안 되냐면, 내가 투자하는 나스닥 100, 내가 투자하는 속스, 반도체 지수, 내가 투자하는 뭐 빅테크, 이런 것의 비즈니스는, 특히 반도체랑 나스닥 100은, 물론 그 중에 이제 검증된 기업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익이 별로 안 나는 고성장 기업이 있는데, 그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리스크가 많은 비즈니스예요. 왜냐면 기업이라는 것의 그 존재의 목적은 리스크를 져서 성장을 해서
최소한 뭐 꼭 갚아야 되는 빚이나 그다음에 채무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고 나서 남은 건 다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즈니스 자체가 엄청나게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가 또 레버리지를 질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나스닥 100을 투자를 하고 내가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면 이미 그 자체가 엄청나게 레버리지가 이미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없는다는 것은 내가 성공하기 힘든 게임을 하는 거여서 벌 되면 뭐 갑자기 한 달 동안 뭐 반도체 지수가 30% 랠리할 수 있죠. 그건 운이지 나의 실력이 아니고 그건 계속 반복이 되면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가장 검증된 장기적으로 한 특히 헤지펀드 같은 데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해요. 이 리스크를 오히려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의 업사이드 올라갈 것만 보지 그것의 이면에 있는 리스크.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테슬라 투자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지만 또 리스크인 걸 사람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제 책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손수 이제 투자하신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의 대표적인 종목과 운용 철학 설명해 주셨는데 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지 또 투자 철학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포트폴리오를 오픈한 것은 제가 보통 하는 얘기랑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고 저는 들고 있는 게 테슬라랑 빅테크 다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월마트나 에브비 같은 것도 있고 실패한 종목도 있습니다. 로빈훗이나 제가 이걸 샀던 것은 저희 딸을 통해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진짜 좋은 엔지니어들이 디벨로퍼가 요즘 로빈훗을 많이 간대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있는 건 알았지만 궁금해서 조금 사봤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들은 보면 제가 이제 리츠도 좀 들고 있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적게 갖고 있고 이제 바이오 종목 들고 있는 건 제가 이제 사회에서 하는데 스톡 옵션 받은 거 행사한 거고요. 2010년까지 이제 10대 종목을 보면 우리가 보통 아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 관련된 것 중에는 P&G, 헐시 같은 걸 제가 추천을 할 거예요. 이건 진짜 안정적인 거죠.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나이키,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은 LVMH, 케어링. 왜냐하면 명품에 대한 소비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 회사들의 프라이싱 파워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좀 꺾이면서 안 좋지만 그리고 경쟁자가 생겨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명품 시장은 블란서랑 이탈리 사람들이 다 컨트롤을 합니다. 몇 개 패밀리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빅테크를 제가 좀 넣어야 돼서 많이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3개를 넣고 은행주 중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가 좋지만 오히려 제가 이제 8, 9년을 내다보고 추천한 거기 때문에 시티 망가진데 시티가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조조정 종이어서 주가는 최근에 안 좋지만 길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봐서 좀 길게 보는 종목에서 실제 어떤 개인분은 제 유튜브에 댓글 보니까 이거 갖고 그대로 사셔서 적금같이 넣었다고 그러셔서 좀 부담이 또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자세한 비중은 공개 안 해주셨지 않습니까? 축구의 4-3-3 전략처럼 뭐 미드필더는 30%, 또 수비수, 고배당주나 방어주는 30% 이렇게 4-3-3 전법을 구사해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혹시 뭐 이 정도의 비중인지 여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의 뭐 이제 그 연식이 제가 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제 나이에 비해서는 좀 공격적인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부동산을 꽤 크게 갖고 갔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소득이 좀 있고 그걸 발판으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할 수 있고 부동산은 장기 수익을 갖춰다 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뭐 금융계에서 은퇴하고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부채는 다 제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금융자산은 뭐 반이 날아가도 뭐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종목도 있지만 뭐 테슬라, 빅테크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걸 보면 약간은 제 나이에서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5, 60대가 된 분들은 한 2, 3% 배당 수익을 주는 종목 위주로 하면 실제 2, 3% 배당 수익이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도 분기 배당을 국내에서 주고 은행들도 이제 시작을 했지만 매 분기 그렇게 내 증권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거기다가 추가로 길게 보면 연 한 5에서 10% 주가가 올라간다면 아주 훌륭하죠.
최근 삼성전자 주가는 6만 원대에서 계속 이제 부진한 상태인데 전체적인 원인을 무엇이라 보시는지 또 올해 5월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6만 원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에 어떤 주식을 보이시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당시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여전히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때는 이제 1년 전에는 좋은 기업, 좋은 주식 얘기를 했던 게 반도체 사이클이 2022년, 2023년 계속 좋아진다고. 저는 이제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컨센서스를 갖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근데 이제 틀렸던 것은 반도체 사이클이 꺾였죠. 그렇다고 너무 나빠진 것도 아닌데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 트렌드입니다. 영업이익률 트렌드랑 거의 주가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작년에 하반기에 영업이익률 트렌드가 꺾이고 나서 지금도 한 18, 9% 돼요. 과거 같은데 14, 5%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 18, 9%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괜찮은 상황인데 가장 큰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일단 금년 들어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시각이 전 세계적으로 좀 비관적이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만 지금 퍼가 뭐 9배가 아니라 마이크론 같은 데도 퍼가 맞습니다. 낮고, 지금 8배, 7배 아마 그럴 거예요. 더 낮고, 삼성전자보다도. 그러면 TSMC 같은 데도 퍼가 한 20배 정도 됐다가 지금은 주가가 많이 조정받아서 한 16배 뭐 그럴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회사들 그 D-rating, 그러니까 이제 퍼가 내려가는 그런 국면인데, 반도체 주식의 의미도 있지만 한국의 그 MSCI 기준으로 한 35% 정도 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을 특별히 싫어하는 것보다는 국제 투자가가 지금은 선진 시장을 이머징 마켓보다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큰 시장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4번째네요. 보면 서너 번째.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고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동안은 그 다음에 글로벌한 리스크가 있는 동안은 선진 시장을 계속 선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불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일본하고 한국을 항상 비교해요. 한국하고 또 대만도 비교하지만 그래서 최근에 엔화가 131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직접 삼성전자랑 경쟁하는 업체는 없지만 전체 포트폴리오를 놓고 볼 때 일본은 선지시장에 포함이 돼 있고 엔화로 지금 수출업체들 이익이 되게 우리보다도 더 좀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보다는 수출업체를 투자하려면 오히려 일본이 낫지 않나, 이제 그런 시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록다운이 이게 얼마만큼 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수출을 하는 제도 기반의 회사들은 다 타격을 입을 테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불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펀더멘털한 좀 뉴스 플로우가 불리하고, 그래서 아마 기업 이익이 애널리스트들이 하반기에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가가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당분간 계속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